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 연골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목 인대를 계속적으로 삐고 접지르고 다치게 되면 결국은 발목 연골이 손상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발목이 접지르게 되면 경골과 거골 사이에서 압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연골 손상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목 연골 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술이냐 비수술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치료 논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 분류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톤이라는 선생님이 돌이죠, 돌.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검사의 순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연하죠? 엑스레이 찍어야죠. 그 다음에 찍는 것이 CT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 급성병변이 확인되면 크기나 위치 그리고 전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웃긴 일이 있어요. CT를 찍었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CT를 찍었는데 CT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거 좀 이상하죠? 환자분들은 비싼 돈 주고 CT를 찍었는데 찍어보니까 병변이 없다. 그러면 화가 날려 오르시죠. 그러면 또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잘못 찍었네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되면 연부조직 손상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CT를 찍고 그냥 지켜보면 돼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상당히 의심이 됐거든요. CT를 찍어보니까 연골 손상이 없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니까 환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않아도 돼요. 난 괜찮구나 연골이 생각하고, 그럴 때는 연부조직 손상이에요. 인대가 안 좋다, 그냥 힘줄이 안 좋다 라고 생각하고 연골은 괜찮으니까 그냥 보존적 치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엑스레이상 정상임에도 이상하다. 그럼 MRI 찍어봐야 돼요. MRI 찍어서 확인하는 것은 골 조직 및 연부 조직까지 다 알 수가 있죠. CT는 연부 조직이 안 보입니다. 뼈만 보이거든요. 뼈 연골 손상까지는 보여요. 하지만 연부 조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헷갈리죠. 왜 선생님은 CT를 먼저 찍자고 해가지고 MRI까지 찍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CT가 먼저냐? MRI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는 MRI가 먼저예요. CT나 MRI 모두 거의 비슷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MRI는 일단 방사선 노출이 없죠. CT는 방사선이 좀 많이 쬐게 돼요.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좀 힘들겠죠. 하지만 MRI는 방사선 노출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라든지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MRI는 장점은 다른 병변까지 같이 확인이 돼요. 연골 손상뿐만 아니라 인대 그리고 힘줄 그리고 근육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 좋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때는 우리가 MRI를 찍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싼 돈 주고 MRI 찍느냐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CT보다는 MRI가 좋은 거죠. 달걀보다는 역시 큰 닭이 좋아요. 닭 중에서도 튼튼하고 좋은 그런 닭이 좋겠죠. 조그만 병아리보다는 영이면은 MRI 찍을 때도 좀 길이가 좀 좋아요. 병아리 같은 작은 화소보다는 큰 싸움닭 같은 큰 기계의 MRI를 찍어보면은 이런 연골 손상이 잘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골이 좀 안 좋은데 병원 가면 지켜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환자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수술적이나 비수술 치료를 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근과 치료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논쟁거리예요. 이게 과연 연골 손상을 그냥 놔둬도 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거리이긴 한데요. 오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단계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번트와 하티 선생님의 4단계를 먼저 알고 지나가야 돼요. 기억 안 나시나요? 처음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1단계는 그냥 연골화 압박이에요. 이 거골이에요. 2단계는 불완전한 골편이 분리예요. 골편이 좀 분리가 됐죠. 3단계는 이제 골편이 완전히 분리됐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완전히 분리가 됐는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비전이. 여기는 전이가 됐죠. 전이된 완전 골편 분리를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트와 하티 선생님 1, 2단계는 대부분은 수술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수술 치료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는. 3기부터는 우리가 치료에는 논란거리가 있다는 거죠. 또
위성수관 소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논란거리예요. 그래서 여러 논문 결과가 있는데 톨이라는 선생님이 TOLL 1, 2, 3기 내측 병변에서는 수술 안 하고 그냥 지켜봐라. 체중 부하를 제한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깁스하고요. 목발 짚고 다닌 거죠. 다녀보니까 45%에서 성공률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을 했거든요. 했더니 절제술도 하고 소파술도 하고 위세천공도 하고 했더니 87%에서 성공률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이술 치료, 보존적 치료 했는데 45% 성공률인데 수술은 87%의 성공률이다. 참 논란거리예요. 이상하죠? 카날이라는 선생님 또는 벨딩이라는 선생님이 3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비수술적과 수술적 치료의 결과는 동일하더라 라고 또 논문을 발표했어요. 또 이상하죠? 왜 동일할까? 하지만 외측에 있는 병변은 수술적 치료가 결과가 더 좋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측에 있는 병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깊어요. 내측은 병변이 이렇게 좀 깊어요. 외측은 얇고 상당히 이렇게 볼펜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고 내측은 깊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내측은 우리가 비수술 치료를 해보고 외측은 수술하는 것이 낫더라 라고 결과를 발표한 거죠. 3기나 4기 병변부터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증상이 진행되는 작은 병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수술한 것이 결과가 좋아요. 이런 경우 똑 드러내고 성공해주면 좋겠죠. 4기 들어서 낭성 병변이 있어요. 낭성이라는 것은 낭종인데요. 이렇게 낭종이에요. 이게 낭종이 깊게 생긴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예요. 수술을 하느냐 알아야 돼. 쉐어러라는 선생님이 낭성 병변은 진행성으로 확대되지만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안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스크란톤이라는 선생님은 스크란톤 낭성 병변 예후가 좋지가 않다. 크기가 큰 낭성 병변은 낭종은 적극적으로 수술해라. 자가연골 이식술 등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라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완전 다르죠. 쉐어로 선생님은 수술하지 마라. 하지만 스크란톤 선생님은 예후가 안 좋다. 수술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헷갈린 부분이고 공통적인 의견은 수술은 급할 건 아니다. 연골 손상은 비수술적 치료,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의 시기는 12개월 정도 수술을 연기를 해도 큰 지장이 없다. 그리고 그러면 12개월 동안은 수술도 안 하고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12개월 정도 그냥 지켜보셔도 수술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지켜보셔도 돼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성수관 소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발목인들 다치면서 연골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전에는 1, 2, 3기 병변은 자연 치료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냥 수술을 하지 마라 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들 수술 어떻게 하느냐? 놔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죠. 성인과 똑같이 치료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 2기는 비수술, 3, 4기는 수술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1, 2기는 비수술입니다. 3, 4기는 수술이에요. 낭종은 결과를 보고 수술을 같이 해주면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했는데 병변의 크기 그리고 위치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대한 적응증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크기나 위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 방침 결정인자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 활동도, 크기, 위치, 안정성, 그리고 만성도,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른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만이 수술과 비수술에 대한 결정이 좀 되겠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해 좀 많이 되셨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아직까지 영상 끄지 마세요. 조금 더 영상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트와 하티 선생님이 분류를 한 영상을 좀 보면 1단계는 연골화 압박이죠. 압박이 이렇게 보이고 2단계는 약간 더 파였죠. 더 심해진 거예요. 1단계보다는 심해진 게 2단계. 볼펜이 생겼지만은 안정적으로 있어요. 이제 3단계는 이제 비전이에요. 떨어졌긴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긋나지는 않지만 4단계가 되면 이렇게 전이가 심하게 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3, 4단계가 수술을 해야 될 단계로 보이죠. 딱 보더라도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수술을 해줘야 되고 1, 2단계는 지켜보면 되고요. 해펠은 MRI 분류에다가 똑같아요. 1, 2, 3, 4단계는 거의 비슷한데
5단계에다가 여기 낭종을 넣었습니다. 낭종 5단계 서브콘드랄 시스트가 낭종이거든요. 여기에요. 그래서 MRI는 아무래도 낭종이 보이니까 번트와 하티에다가 낭종을 더 추가한 그런 분류를 했죠. 낭종이 이렇게 보이죠. 이 영상에서는 까맣게 보이는 게 낭종이고, 여기서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게 낭성병변, 낭종입니다. 보록이에요, 보록. 여러 분류가 있죠. 번트와 하티가 기본입니다. 1, 2, 3, 4단계로 구분을 하고, CT는 우리가 중간에 또 낭종을 넣었어요. 시스틱 리전 적어놨죠. 중간에 이 A 해서 2A 부분에 이거를 이제 넣은 거예요. 낭종을 넣었고, MRI 해표는 5단계에다가 서브콘드랄 시스트 낭종을 넣었죠. 관절경적으로 하는 것도 뭐 비슷하게 좀 넣어놨어요. 1, 2단계가 조금 거칠어 보이고, C는 약간 또 이렇게 금이 가 있고, D가 되면 떨어지고, E가 되면 완전히 골편이 떨어졌지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F 되면 완전히 움직인다. 디스플레이스드, 프래그먼트 여러 가지 단계로 또 분류를 하죠. 아무래도 관절경 소견이 조금 더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종, 낭종, 그런 불안정, 골편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게 그냥 부종이에요. 부딪힌 거죠. 발목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이게 경골이랑 거골이 부딪혀서 이렇게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부종이. 이게 반복이 되면 이 부종이 낭종이 됩니다.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MRI에서 보이고, 이게 더 심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낭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낭종이면 지켜보는데, 불안정한 낭종이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보이니까 지켜보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라고 하는 선생님까지 나누어지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제거하고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 이건 불안정합니다. 볼펜이 들려있죠. 그래서 골연골 병변 치료하는 거는 일단 넌서지칼 수술 안 하는 경우인데, 쉬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여기다가 깁스 같은 거 보조기를 해주면서 지켜보자. 약 좀 먹고요. 물리치료, 도수치료 같은 거 받아보고 보조기를 좀 차기도 하고요. 정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냥 골편을 루즈 카틀리지를 본 프래그먼트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 제거를 안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힐링이 안 돼요. 똑같죠. 우리 뭐 손가락 같은데 뭔가 살점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 부위가 덜렁덜렁거리면은 계속 아파요. 그 부위에 힐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덜렁덜렁거리는 살점은 제거를 해줘야 새살이 돋아나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체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는 간단하죠. 위치 그리고 단계, 심한 단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치료 방법은. 그래서 깁스, 스플린트를 하는 경우, NSAID, 소염 진통제를 먹는 거, 물리치료,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맞기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위에다가 이제 백년 질제술을 해주게 되고, 드릴링을 해주기도 하고, 그 부분이 크기가 크고 깊을 때는 연골 이식까지 하기도 하죠. 치료 알고리즘입니다. 보세요. 환자를 먼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증상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활동도, 액티비티를 확인하고, 나이, 그리고 사이즈와 그리고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치를 확인했을 때 오른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크기가 작을 때, 증상도 많이 없을 때,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릴 때는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는 거죠. 약을 먹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깁스 같은 걸 해주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좀 가보죠. 크기가 커요. 연골 손상에 크고 증상이 좀 더 심할 때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리플레이스먼트 서저리, 좀 더 큰 수술이죠. 연골 이식을 합니다. 자가 연골 이식을 많이 하죠. 이건 타가 연골 이식인데 이건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전체 이식하는 방법까지 인공관절이고요. 여기까지는 하지는 않죠.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연골 이식을 하게 되고, 재생 수술이죠. 마이크로 프랙처, 미세천 공술, 또는 드릴링 같은 거를 해주게 되는 것이 이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방법인데, 주사 맞는 거예요. 주사를 맞아서 여러 가지가 있죠. PRP 적어놨네요. 이런 거를 주사 받기도 한다. 치료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이제 비수술 치료하면 되고요. 3, 4단계가 되면 수술을 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발목인대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렇게 연골 손상이 1, 2, 3, 4단계로 가게 되거든요. 4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수술적 치료를 3, 2, 4기에서 적절하게 해주셔야만이 좋은 결과가 있겠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도 연골 손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